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지역 3개 선거구 경선 결과 현역 국회의원들이 모두 탈락하는 이변이 발생했습니다. 동남갑에서는 정진욱 후보가 윤영덕 의원을, 북구갑에서는 정준호 후보가 조우섭 의원을, 북구을에서는 전진숙 후보가 이영석 의원을 각각 이기고 민주당 후보가 됐습니다.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전공의들이 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비상진료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결과 보고서를 작성 중인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초안을 공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역사회를 상대로 의견 수렴에 나서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취약 시기 자녀를 둔 공무원들을 위한 육아 지원 기준을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이하로 확대합니다. 광주 지역 3개 선거구에서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경선에서 현역 국회의원들이 모두 탈락하는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동남갑의 정진욱, 북구갑의 정준호, 북구을의 전진숙 후보가 모두 현역 국회의원들을 꺾고 승리한 겁니다.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찬 기자가 어젯밤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들을 만나 취재했습니다. 밤 10시에 발표된 더불어민주당 1차 경선 결과 발표장에서는 뜻밖의 이름들이 흘러나왔습니다. 광주는 북구갑의 정준호 후보이시고 북구을은 전진숙 후보이십니다. 동구 남구 갑은 정진욱 후보입니다. 민주당 텃밭에서 광주 3명의 현역 국회의원 모두가 경선에서 탈락한 겁니다. 광주 동남갑에서는 민주당 당대표 정무특보인 정진욱 예비후보가 현역 국회의원인 윤영덕 의원을 제쳤습니다. 유권자 여러분들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서 여러분들의 마음 살피면서 또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열심히 들으면서 유권자의 마음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북구갑에서는 종준호 변호사가 역시 이 선거구 현역인 조호섭 국회의원을 경선에서 승리하는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8년 전 당의 부름을 받아서 광주에 내려와서 그 답을 드리지 못했는데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북부의 숙제 풀고 호남 정치의 미래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시의원 출신의 전진숙 전 청와대 행정관도 광주 북구을의 현역 국회의원인 이영석 의원을 이겼습니다.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또 지금 민생 문제 굉장히 좀 심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듣고 그걸 어떻게 정책으로 만들어서 풀어갈 건지 이런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선거구들은 비교적 논란이 적어 1차 경선 지역으로 분류돼 현역 의원들의 무난한 승리가 예견됐던 곳입니다. 더구나 북구갑과 북구을의 경우 현역 국회의원들이 줄곧 여론조사에서 강세를 보여왔던 곳이라 이번 결과가 대이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사흘 동안의 여론조사를 통해 발표된 이번 경선 결과에서 광주 시민들과 당원들의 민심이 새 얼굴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향후 치러질 광주 5곳, 전남 10곳의 경선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하늘빛이 흐린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비구름대가 지나면서 지금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부분 비가 멎어 있는 상태고요.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도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예보되면서 약한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보다 현재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완도와 여수, 고흥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시속 70km가 넘는 매우 거센 바람 불고 있으니까요. 안전사고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은 4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6도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3도가량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역에서 처음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하위평가 대상자가 공개됐습니다. 당사자인 송갑석 의원은 전형적인 공천 파동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의 개혁신당과 결별한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는 민주당 공천 탈락자들의 합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현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당으로부터 현역 평가 하위 20% 대상자 통보를 받았다고 스스로 공개했습니다. 당이 부를 때 주저없이 나섰지만 돌아온 건 불명예라며 반발했습니다. 누구보다 간절하게 이재명과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뛰었습니다. 그렇지만 친명과 비명의 지독한 프레임은 집요하고 거침이 없었습니다. 광주 서구 갑에서 3선 도전에 나선 송 의원은 당내의 대표적인 비이재명계로 분류됩니다. 하위 20%면 당내 경선 득표율에서 20%가 깎이지만 송 의원은 당이 자신을 컷오프하지 않는 이상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공천을 둘러싼 반발이 격화되자 정세균,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당의 원로들은 불공정한 공천이 바로잡히지 않으면 선거를 돕지 않겠다며 이재명 대표에게 강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시스템에 의한 공천 결과라며 정치적 의도가 담길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비명계 공천 학살이라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원칙에 따라 공천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공천을 둘러싼 내홍이 깊어지는 사이 제3지대는 결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준석의 개혁신당과 결별한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는 민주당 공천 탈락자들의 합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을 재정비하고 선거체제를 신속히 갖추겠습니다. 진영보다 국가, 정치인보다 국민을 먼저 보호하는 본격 대안정당을 만들겠습니다. 격화되는 민주당 내홍의 파열음이 제3지대의 확장성으로까지 이어질지 이번 총선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한때 민주당에 이어 전남의 제2당이었던 정의당이 이렇다 할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녹색당과 연합정당을 결성했지만 전남에서는 지역구 후보를 한 명밖에 내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의료와 노동, 환경 등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겠다며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녹색당과 연합정당을 결성한 정의당. 박명기 전남 도당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목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전남에 출사표를 낸 지역구 후보는 박 위원장이 유일합니다. 4년 전에는 여수와 순천, 갑을, 목포 등의 4명의 후보가 등록했지만 잇따른 선거 부진과 당내 분열, 출마 예정자들의 탈당 등으로 올해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여러 명의 후보를 낼 수 없게 됐습니다. 녹색정의당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두 기득권 정당이 주도하는 정치판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선명한 진보 야당의 목소리가 좀 필요하고요. 연합정치의 실험을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하게 되거든요. 새로운 형태의 정치의 모습들을. 정의당과 녹색당의 연합 이후에도 아직까지 큰 지지율 반등은 없는 상태지만 진보적 색채가 상대적으로 강한 전남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전남의 현안인 의대 유치와 대학 활성화, 산단 안전사고와 지역 소멸 등에 대해 실질적인 해법을 내놓을 수 있는 정당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례대표 후보로는 전남 지역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을 지낸 이보람이 전 도당위원장을 내세웠습니다. 전남권 문제에 대해서 의정 활동 경험이 있는 정치인을 또 비례 상위 순번에 배치해서 전남 지역 유권자들을 더 접촉면을 더 넓히고 깊게 만날 계획을.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 순회에 나선 녹색정의당 지도부는 다음 달 광주와 전남, 전북을 찾아 구체적인 지역 공약 등을 발표하며 표심 잡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지난 16일 산사태가 발생해 바로 앞 카페 건물 일부가 무너진 사고 관련 연속 보도입니다. 지자체는 카페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추가 붕괴 위험을 알리지 않았고 산사태 방지 시설은 토사를 이기지 못하고 파손됐는데요. 사고를 미리 예측할 수는 없었는지, 더 나아가 산사태 취약 지역에 건물을 지어도 되는 건지 이번 사고에 한 걸음 더 들어가 봤습니다. 보도에 김초롱 기자입니다. 지난주 산사태 사고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카페의 벽이 갈라지고 곧이어 토사가 이를 뚫고 들어옵니다. 순식간에 발생한 일입니다. 영업전이라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보기만 해도 아찔합니다. 예측할 수는 없었을까요? 위험성은 사전에 감지된 바 있습니다.
전문가는 산사태 위험이 있음을 일찍이 북구청에 조언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개발을 위해 산 일부를 폭파시킨 것으로 판단돼 내부 균열이 예상된 겁니다. 돌이 이렇게 딱 깨지면 화약으로 튀어버리기 때문에 돌이 이렇게 불규칙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속에 보이지 않는 금이 이렇게 가죠, 이제. 안정적인 각도로 산을 깎아내는 대대적인 공사가 필요했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기본 시설만 설치했고 이는 한 번의 산사태로 이렇게 파손됐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가입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카페는 지난 2011년 건축 허가를 받았고 그로부터 5년 뒤에 야산이 산사태 취약지로 지정된 경우로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산사태 위험 지역인 곳에 펜션 등을 짓는 건 가능할까요? 자치구나 허가 용도에만 맞는다면 건물 등을 지을 수는 있지만 산사태 위험 등에 대해 안내는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부분은 보상입니다. 산사태로 피해를 입었다면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할까요? 산림청은 산사태는 자연재난에 해당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산사태 취약 지역은 약 3만 곳, 4만여 헥타르입니다. 광주는 약 100곳, 30헥타르, 전남은 약 2,000곳, 2,000헥타르인데요. 여기에 산사태 취약 지역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관련된 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정책 검토와 홍보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광주시가 봄철 해빙기를 맞아 오는 4월 15일까지 산사태 취약 지역과 옹벽 등 360곳을 대상으로 안전시설물 설치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안전점검 결과 현장 조치가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도 전남대와 조선대병원을 이탈한 전공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대병원은 전공의 319명 가운데 업무 개시 명령을 받은 전공의는 137명에서 165명으로 늘어났고 조선대병원에서는 전공의 142명 가운데 113명이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비상진료대책본부를 가동했습니다. 광주시는 응급의료기관 21곳을 24시간 운영하는 등 공공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비상진료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전통시장에서 확성기를 들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총선 예비후보자와 선거사무장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중순쯤 광주의 한 전통시장에서 자원봉사자 10여 명과 함께 확성기로 정책 공약 등을 발표하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 선거운동은 다음 달 28일부터 가능하고 그전에는 확성기와 피켓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4년간의) 활동에도 발포명령자 규명에 실패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오는 6월 최종 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작성 절차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조사위가 각계에 최종 보고서에 담을 의견을 제시해달라면서 정작 보고서 초안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가 지난 13일 광주시에 보낸 공문입니다. 오는 6월 말 정부에 제출할 최종 조사 보고서에 포함되길 바라는 내용이 있으면 제안하라는 겁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광주시와 시의회 등 여러 기관에 최종 보고서에 수록되길 바라는 의견을 달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대국가 공고사항을 작성해야 된다는 것은 법률상 강제된 것이고요. 진조위가 활동을 종료하고 해체된 이후에도 국가가 이행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치하게 쓰여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진상규명조사위의 의견 수렴 절차가 잘못됐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 전남지부는 조사 보고서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의견을 제시하라는 것은 의견 수렴 절차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보고서 초안부터 공개하라고 위원회에 요구했습니다.
민변은 제주 4.3 사건의 경우 진상규명조사위가 의견 수렴에 6개월을 들였는데 5.18의 경우 한 달 정도밖에 시간을 주지 않고 있다며 의견 수렴 기간도 최소 3달 이상 늘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저 의견 수렴을 거친 듯한 껍데기뿐인 절차를 거쳤다는 알리바이만 남기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에 대해 5.18 진상규명조사위는 자료의 양이 많은 데다 개인정보와 같은 민감한 내용이 있다 보니 예정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입장입니다. 법적인 문제라든가 개인 정보 관련된 사항이 많다 보니까 이거 검토하느라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고 그러면서 보고서 초안은 2월 29일까지 공개하고 의견 수렴 기한을 당초보다 3주 늘린 3월 31일까지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년 동안 활동하면서 5.18 핵심 과제인 발포 명령자와 안매장 등을 밝혀내는 데 실패한 진상규명조사위가 이번엔 의견 수렴 부족이라는 또 다른 논란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전남의 해상풍력 산업 고용 효과가 3만 2천 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술 집약형인 발전 산업과 노동 집약형인 시설 산업을 활성화하려면 관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보도에 신광하 기자입니다. 국회에 운영되고 있는 해상풍력발전단지입니다. 지난 2000년 이후 43개 프로젝트에 걸쳐 모두 13.7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단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가 사업을 주도하면서 작은 항구 도시 그림스비에는 세계적 풍력 발전 업체들이 들어섰습니다. 지난 2022년 현재 고용 인원은 3만 2천 명에 달하고 오는 2030년에는 5만 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특히 20세에서 39세까지 청년층 고용 비율이 51%에 달해 전남 해상풍력 산업에도 시사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쪽 전남 지역에서도 해상풍력을 활성화가 되었을 때 이 젊은 세대가 많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현재 전남의 해상풍력 발전 사업 허가 규모는 쉬운한 곳 15.6기가와트에 달합니다. 풍향 계측기 설치 허가 건수가 150곳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오는 2030년에는 현재 영국 수준에 이를 전망입니다. 전남의 바람을 이용한 발전 시설은 그러나 정부의 정책과 각종 규제, 주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높이 제한과 갯벌 등 생태 보존 문제 등 2개의 규제가 해결됐지만 거리 기준과 주민 수용성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해상풍력협의체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 목포대는 향후 홍보 활동과 규제 완화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전남에 또 전국의 해상풍력 발전의 어떤 중심이 되는 네트워크 허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상풍력 산업 활성화의 관건은 전용 산단인 화원 산단과 거점항이 될 목포 신항 풍력 발전 업체의 집중 유치에 있습니다. 해상풍력 산업이 전남 서남권의 실질적인 미래 산업으로 자리 잡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전라남도가 취약 시기 자녀를 둔 공무원도 경력 단절 없이 일하면서 자녀를 돌보도록 자녀 행복 돌봄 제도를 도입합니다. 기존 공무원 육아 지원 제도는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만 하루 2시간의 육아 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또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는 특별 휴가를 5일 부여하는 내용으로 전라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 중입니다. 이병훈 국회의원이 오는 4월 총선에서 광주 동구 남구을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의원은 출마 보도자료를 내고 영향력이 줄어든 호남 정치를 복원하고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가 시스템을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심판하려면 경험 있고 검증된 다선 의원이 필요하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총선 브리핑입니다. 정의성 진보당 광주 광산구갑 예비후보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4대 보험료와 퇴직금의 국가 책임제, 원하청 이익 공유제 등을 통한 존중받는 노동도시,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를 통한 대중교통 전면 무상화 등 기후 정책으로 광산의 변화를 이끌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영석 예비후보는 여야가 지난해 6월 한시적으로 시행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 합의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며
차기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4.3) 당시 행방불명됐다 제주공항에서 발견된 희생자들의 신원이 76년 만에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직계는 물론 조카와 증손자까지 적극적인 체혈이 가족을 찾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제주문화방송 이소현 기자입니다. 하얀 천에 둘러싸인 유골함이 차례차례 들어옵니다. 76년이란 기나긴 세월을 지나 유골로 마주한 형제들. 고이 간직한 형의 사진을 유골함에 세우고 그리웠던 형의 이름을 달아놓으며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어머니와 누나는 토벌대에 의해 학살됐고 2명의 형 모두 군법회의 이후 만나지 못했던 이한진 씨. 연자제를 피해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이주했다 지난해 제주에서 열린 세계 제주인 대회에 참여해 체혈을 했고 1년 만에 작은 형 이한성 씨의 유해를 확인한 겁니다. 다 죽었는데 저희 형님만 관통해서 살았어요. 살아나온 게 결국 저희 집 형님, 어머니, 누님까지 다. 2살 때 아버지를 잃은 강기수 씨는 70이 넘어 아버지를 품에 안았습니다. 강 씨의 아버지 강문우 씨는 예비검속으로 영문도 모른 채 경찰에 끌려간 뒤 행방불명됐고 아버지를 찾기 위해 증손자까지 9명이 넘는 가족이 체혈에 참여했습니다. 남들은 아버지하고 영 다니는 걸 볼 때 저는 왜 아버지가 없을까 눈물 젖으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번에 신원이 확인된 2구 모두 지난 2007년부터 3년 동안 제주공항 활주로에서 발굴된 유해로 제주공항에서 집단 학살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전자 분석 기술의 발달로 유족들의 적극적인 체혈이 있다면 과거보다 신원을 확인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유가족 정보만 있으면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분이 아직도 꽤 됩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아직 신원 확인이 안 된 분은 유가족분을 저희가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4.3 당시 행방불명된 것으로 추정되는 희생자는 4천여 명. 지금까지 발굴된 4.3 유해 414구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유해는 144구에 불과합니다. 올해도 유해 발굴과 유전자 감식 사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더 늦기 전에 희생자의 억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경북 봉화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으로 유학 온 호랑이 남매 태범 무궁이가 4살 생일을 맞았습니다. 지난 주말 하루에만 700명의 관람객이 쌍둥이 남매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몰리면서 식지 않는 인기를 보여줬습니다. 안동문화방송 김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식이 든 선물 상자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던 호랑이. 마침내 상자 모서리를 야무지게 물고는 지면을 박차고 신나게 뛰어갑니다. 활기찬 움직임 하나하나에 팬들의 환호가 쏟아집니다. 올해로 4살이 된 쌍둥이 한국 호랑이 오빠 태범이와 여동생 무궁이. 지난 2021년 용인에서 더 넓은 자연 환경이 조성된 봉화로 유학을 온 뒤 지난해 10월 삼성물산의 연구 기증을 통해 수목원의 평생 가족이 됐습니다. 코로나 시기 태어날 때부터 주목을 받았던 범국 남매는 외진 백두대간에 살게 된 뒤에도 그 인기가 식지 않았습니다. 호랑님의 생일 잔치가 열렸던 지난 토요일에는 전국 각지에서 700명에 가까운 팬과 관람객이 모여 남매에게 축하 메시지를 남기고 직접 만든 팬 상품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지역별로 이렇게 뭐 차를 대절해 갖고 오시는 분들도 계셨고 케이크를 준비해 갖고 오신 분도 계시고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경북 봉화 조금 외지잖아요. 조금 잊혀질까 봐 많이 다들 걱정을 하셨어요. 계속 관심을 가진다는 걸 좀 많이 알리고 싶었거든요. 이번엔 특히 애들 저희 말로 정직원 되고 난 후라서 더 많이 힘 실어주려고. 남매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평일이지만 연차를 내고 봉화까지 찾은 직장인 팬들도 있었습니다.
연구 이전하게 돼서 계속 여기 환경이 좋은 곳에서 계속 볼 수 있게 돼서 감회가 새롭고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3년 전 막 봉화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20개월의 아기 호랑이였던 태범이와 무궁이. 무럭무럭 자라 이제는 각각 200, 130kg의 체구를 갖춘 건강한 어른 호랑이가 됐습니다. 성체 호랑이 특유의 기질이 두드러지는 모습도 보입니다. 성체가 된 이후로는 아무래도 이제 본능적으로 서열 관계가 이제 정립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같은 장난감이나 이런 걸 놓았을 때도 이제 태범이가 가지고 놀면 무궁이가 양보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요. 호랑이 남매가 백두대간의 자연 환경을 마음껏 누비며 건강하게 생활하는 게 많은 이들의 바람입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울진 대게축제와 붉은 대게축제가 오늘부터 포항에서 열립니다. 울진 어업인들이 축제를 앞두고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왕돌초 박달대게 품질 보증제를 올해부터 시행하고 다른 대게와 차별화하기로 했습니다. 포항문화방송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진 후포항 횟집 수족관마다 싱싱한 대게가 가득 차 있습니다. 울진 대게는 한류와 난류가 교차해 먹이가 풍부한 왕돌초 해역에서 서식하는데 소비자 선정 국가 브랜드 대상을 7번이나 수상할 정도로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았습니다. 난류성이 한류성 이 해류가 흐르기 때문에 먹이 사슬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뻘이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대게의 맛이 밑쪽으로는 대게의 맛하고 왕돌초 부근의 대게의 맛하고 틀립니다. 단맛이 강하고 향이 굉장히 많거든요. 울진 대게 홍보와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품질 보증제도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됐습니다. 죽변과 후포의 대게 자망 자율관리 공동체가 수협 위판 단계에서부터 엄격한 검증을 통해 인증 표식을 대게 집게다리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품질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품질이 우수한 박달대게와 호깨의 타일을 부착함으로써 생산자 단체가 직접 그 품질을 보증하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그 울진 대게를 믿고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또 울진 후포항 일대에서는 오는 22일부터 나흘간 2024 울진 대게와 붉은 대게 축제가 펼쳐집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대게 빨리 먹기 경주와 대게 경매, 요트 승선 체험, 대게 플래시몹 등 다양한 체험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로 해서 울진에 오시면은 대게도 많이 먹고 즐기고 힐링하고 가시는 그런 그 프로그램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인증 표식을 통한 품질 보증 제도가 울진 대게의 명성을 이어갈 새로운 계기가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장성군은 최근 전라남도와 광주과학기술원, 더본코리아 등과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식품로봇 연구지원센터 유치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식품로봇 연구지원센터로 선정되면 3년간 최대 10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늘빛이 흐린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현재 광주와 전남 내륙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멎어 있는 상태고요.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까지도 우리 지역에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예보되면서 약한 비가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보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서 시설물 관리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여수와 고흥, 완도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시속 70km 이상의 거센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광주 현재 기온 4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6도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더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해남과 강진에서도 종일 6도 안팎의 기온 예상됩니다. 보성의 낮 기온도 6도에 그치겠고요. 광양과 여수에서도 한낮 기온 6도에 그치겠습니다. 전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 최고 4m에서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일요일까지 비가 내리면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